어르신 들리세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죽는다.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새벽 2시 30분 지하철역 근처 어두운 골목. 가난한 여대생 한지우는 쓰러진 노숙자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 50만 원을 치료비로 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학생은 알 수 없었어요. 이 쓰러진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는지를요. 도대체 이 여대생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월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한지우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지하철역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22살 지방에서 올라온 지 2년째인 여대생. 매일 새벽 2시에 끝나는 알바와 오전 9시 수업 사이의 짧은 시간이 그녀의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낡은 패딩 안쪽 주머니에는 오늘 받은 알바비가 들어 있었어요. 10만 원. 이번 주 생활비이자 다음 달 월세의 일부였죠. 지우는 그 돈을 만지작거리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월세 35만 원, 관리비 5만 원, 교통비 10만 원, 식비는 하루 5천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5만 원. 아무리 계산해도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 외에도 주말마다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지우는 멈춰 섰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근처 어둠 속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노숙자로 보이는 남성이 추운 바닥에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찢어진 비닐봉지 몇 개와 빈 페트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지우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새벽 2시 30분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거리를 비추고 데워왔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남성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낡은 검은색 점퍼를 걸치고 있었지만 추위에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길게 자라 있었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남성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얼어붙은 땅바닥의 차가움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남성의 입에서 약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너무 약했고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는 듯 굳어 있었어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위치, 환자의 상태, 나이대까지 최대한 자세히 말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약 10분 정도 걸릴 거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남성을 덮어주었어요. 두툼한 패딩이었지만 남성의 큰 체구를 모두 덮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가 얇은 회색 후드티 사이로 파고 들어왔어요. 지우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남성의 호흡을 확인하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 와요. 괜찮아질 거예요. 남성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지우는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남성의 차가운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남성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한 흔적이었습니다.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골목을 밝혔어요. 응급구조사 2명이 재빨리 뛰어내려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동작으로 남성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계를 감고 체온을 재고
의식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혈압 80에 50, 체온 34도. 저체온증 심각합니다. 한 구조사가 다른 구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남성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담요로 감쌌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발견했어요. 신원 확인이 되나요? 지갑이나 신분증 같은 거요. 구조사가 남성의 옷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퍼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고 바지 주머니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갑도 신분증도 심지어 동전 한 입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신원 미상이었어요.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을 혼자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급차 뒷문이 열렸고 지우는 올라탔어요. 좁은 공간 안에는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새벽 거리를 가르며 울렸어요. 지우는 들건 옆 보조의자에 앉아 남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남성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구조사가 정맥 주사를 놓고 혈압을 다시 측정했습니다. 혈압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15분 후 구급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는 환한 불빛으로 밝혀져 있었어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들것을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환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접수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모릅니다. 신원 미상이시군요. 보호자 관계는? 보호자 아닙니다.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해서 119 불렀어요.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신원 미상 환자의 경우 치료비 보증금을 먼저 내셔야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보증금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저체온증 환자니까 집중치료가 필요해요. 최소 50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0만 원. 그녀의 통장에는 고작 73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번 달 월세 35만 원을 내면 38만 원 남고 관리비 5만 원에 교통비까지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모아둔 돈 전부였어요. 보증금을 못 내시면 기본적인 응급처치만 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퇴원 조치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지우는 응급처치실 커튼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의료진이 남성의 옷을 벗기고 체온을 높이기 위한 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수액 속도 올리세요.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긴박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집중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뱅킹 앱을 열고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73만 2,450원.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돈은 한 달 생활비 전부였어요. 월세, 교통비, 식비. 이걸 쓰면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티지?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커튼 너머를 다시 봤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성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파랗게 질린 얼굴, 얼어붙은 손, 약한 숨소리.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을 찾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50만 원 이체했습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대생이 이런 거액을 선뜻 내놓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집중치료 진행하겠습니다. 의료진이 남성을 침대에 옮겨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통장에는 이제 23만 원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지우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패딩은 여전히 남성에게 덮여 있었고 지우는 얇은 후드티 차림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떨렸지만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사람을 살렸어. 그거면 됐지. 지우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어요. 월세는 어떻게 내지?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24시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제일 싼 참치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1,200원. 이제 하루 식비는 3,000원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학교 식당 제일 싼 메뉴,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 계산이 끝났어요.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3시간 반 후면 학교에 가야 했죠. 방은 작고 추웠어요. 보일러를 틀 돈도 아까워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과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어요. 23만 2,450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목숨이 돈보다 소중하니까요. 지우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밤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 그녀의 작은 원룸 앞에 수억 원짜리 벤츠가 멈춰 설 거라는 것도요. 알람 소리에 지우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오전 8시, 거의 3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1교시 전공 수업에 빠질 수 없었어요. 출석이 성적의 30%였고 장학금을 유지하려면 학점을 지켜야 했거든요. 지우는 차가운 세면대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피부는 거칠었고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양 부족과 수면 부족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간단히 머리를 묶고 어제 입었던 청바지를 다시 입었습니다. 회색 후드티에 낡은 운동화. 옷을 여러 벌 살 여유가 없었거든요. 겨울 옷이라고는 어제 병원에 두고 온 패딩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 없으니 얇은 바람막이를 걸쳤어요. 가방을 메고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앱 알림이었어요. 새벽에 송금한 50만 원 출금 내역이 뜨더니 현재 잔액이 표시되었습니다. 23만 원.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지우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계란 2개와 김치 조금, 그리고 어제 사둔 삼각김밥 하나. 전기밥솥에는 며칠 전에 지은 밥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냄새를 맡아보니 상한 것 같았어요. 아침은 거르기로 했습니다. 삼각김밥은 점심 대용으로 아껴두기로 했죠.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가는 동안 지우는 계속 계산했습니다. 23만 원으로
월말까지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빡빡한 예산표를 작성했습니다. 아침 거르기, 점심 3,000원, 저녁 4,000원. 일주일에 한 번 계란과 라면 사기. 샴푸와 비누는 최대한 아껴 쓰기. 휴지는 학교 화장실에서 조금씩 챙겨오기. 이렇게 해도 빠듯했어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강의실 뒷자리에 앉았어요. 책상에 엎드려 잠깐이라도 더 자려고 했습니다. 2월의 차가운 강의실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난방이 약해서 강의실 안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친구 수진이가 옆에 앉으며 어깨를 흔들었어요. 지우야, 너 얼굴 왜 그래? 완전 피곤해 보이는데.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응, 어제 알바 끝나고 늦게 잤어. 요즘 알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몸 망가지겠어. 아니면 학교 장학센터에 가서 긴급 생활비 지원 같은 거 알아봐.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에게 어젯밤 일을 말할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습니다.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았고 혹시 무모한 짓이었다고 타박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영학 전공 필수 과목이었어요. 교수님이 들어와 출석을 부르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돈 계산뿐이었죠. 노트에는 강의 내용 대신 한 달 예산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입, 지출, 남은 돈. 아무리 계산해도 부족했어요. 편의점 알바비 70만 원이 들어오는 게 2주 뒤. 그 전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만약 아프기라도 하면? 약 살 돈도 없는데. 한지우 학생, 질문에 답해 보시겠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지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판에는 복잡한 공식이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고 교수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다른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우를 바라봤어요. 90분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알바 단체 채팅방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야간 근무 가능한 분? 시급이 12,000원이었습니다. 10시간이면 12만 원. 지우는 바로 지원 의사를 밝혔어요. 돈이 절실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학생 식당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지우는 도서관에 가야 한다며 거절했어요. 사실은 식대를 아끼려는 거였습니다. 학생 식당 한 끼가 4,000원인데 삼각김밥은 1,200원이었으니까요. 도서관 계단 한쪽 구석진 곳에 앉아 가방에서 삼각김밥을 꺼냈어요. 참치 삼각김밥. 비닐을 뜯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손에는 편의점 도시락과 바나나 우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 혼자 여기서 먹으려고 했지? 나도 여기서 먹을래. 식당 사람 많아서 싫더라. 수지는 웃으며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수지는 눈치 빠른 친구였습니다. 지우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걸 알고 일부러 따라온 거였죠. 수진아, 미안해. 요즘 좀 빠듯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게 뭐. 그나저나 너 진짜 괜찮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젯밤 일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쓰러진 노숙자를 발견한 것, 119를 부른 것, 병원에 데려간 것, 신원 미상이라 치료비 보증금 50만 원을 직접 낸 것. 수지는 점점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도시락을 먹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50만 원을?
너 그거 생활비 전부잖아. 월세는 어떻게 내려고? 이미 냈어. 근데 관리비랑 생활비가 문제지. 알바비 들어오기 전까지 23만 원으로 버텨야 해. 미쳤어, 진짜. 너 착하긴 하지만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그 사람 가족이 나중에 갚아줄 것도 아니고. 내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알바 더 늘리면 되고. 그리고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었어. 안 도울 수가 없었어. 너 정말 애휴. 수진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도시락 반을 지우에게 떠주었습니다. 지우가 손을 저었지만 수진은 강제로 지우 앞에 밀어놨어요. 먹어. 너 삼각김밥만 먹으면 쓰러진다. 내가 너 쓰러진 거 발견하면 나도 50만 원 써야 되잖아. 수진의 농담에 지우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두 친구는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지우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했습니다. 집에 가면 추워서 집중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도서관은 따뜻했고 책상도 넓었고 무료 와이파이도 있었습니다. 지우에게는 제2의 집 같은 곳이었죠. 해가 지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편의점 알바 시간까지는 3시간이 남았어요. 지우는 학교 근처 카페에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커피 한 잔이 4,000원. 지금은 그것도 아까운 돈이었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생수를 사서 학교 정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2월 저녁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게 안에 들어가면 뭔가 사야 할 것 같아서 밖에 있기로 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녁 모임 사진을 올리고 카페 디저트를 인증하고 새로 산 옷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명품 가방을 샀다고 자랑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게 부럽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끔은 외롭고 초라했습니다.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과 선배가 올린 글이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노숙자한테 50만 원씩 퍼준대. 돈이 남아도는가 봐.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누가 말했을까? 아마 수진이가 다른 친구에게 걱정스러워서 말했고 그게 퍼진 거겠죠. 댓글에는 반응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해 안 가. 자기 돈도 아니고 착한 척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하겠네. 지우는 핸드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람을 살린 게 잘못인가? 왜 다들 이상하게 보는 걸까?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우 씨 맞으십니까? 중년 남성의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도영그룹 비서실 차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어제 새벽에 병원에서 한 환자분께 치료비를 내주신 적 있으십니까? 지우는 깜짝 놀라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영그룹? 제게 5위 대기업 도영그룹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건설, 유통, 금융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네, 맞는데 그게 왜요?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학교 정문 앞으로 차량을 보내겠습니다. 잠깐 뵙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인데요? 저 내일 수업 있어서. 환자분의 신원과 관련된 중요한 일입니다. 자세한 건 내일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환자분이 누구시길래?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어요.
도연그룹? 환자의 신원?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젯밤 자신이 살린 노숙자가 대기업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 불안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전화 때문에 잠을 설쳤거든요. 도연그룹에서 연락이 온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치료비를 돌려주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우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입을 만한 옷이 별로 없었어요. 청바지 2벌, 후드티 3장, 그리고 면접 볼 때 입었던 검은색 블라우스 하나. 대기업 사람을 만나는데 후드티를 입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블라우스를 꺼내 다림질을 했어요. 다리미가 없어서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말리는 방식으로 주름을 펴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어요. 화장품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정돈했습니다. 아침 9시 지우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10시 약속이었지만 일찍 도착하고 싶었어요. 혹시 차가 일찍 오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봐요.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한 시간은 9시 40분이었습니다. 지우는 정문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2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긴장감 때문에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등교하는 학생들이 335 지나갔어요.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누군가는 친구와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시계를 확인하며 주변을 살폈어요. 하지만 특별한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장난 전화였나? 아니면 약속을 잊은 걸까?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학교 정문 앞 도로에 검은색 대형 세단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벤츠 S클래스. 지우는 차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 차가 보통 차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윤기나는 검은 차체, 은은하게 빛나는 크롬 장식,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위압적인 존재감. 차가 지우가 앉아있는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은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표정은 정중했어요.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한지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우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일어났습니다. 남성은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명함에는 도연그룹 비서실 차장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로고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어제 전화드린 김민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잠시 차로 모시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병원입니다. 가는 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수는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의 차를 타는 게 불안했지만 도연그룹이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린 환자에 대한 궁금증도 컸어요. 지우는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놀라울 정도로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고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에어컨이 적당한 온도로 켜져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작게 흘러나왔어요. 지우가 타본 차 중 가장 좋은 차였습니다. 김민수가 조수석에 탔고 운전기사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지나 큰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일로 모신 겁니다. 김민수가 뒤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기 어제 제가 살린 분이 도연그룹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네. 사실은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지우 씨께서 구해주신 그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 도연그룹 회장? 세계 5위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 그 사람이 어제 자신이 구한 노숙자였다고? 그럴 리가. 그분은 노숙자처럼 보였는데요. 3일 전부터 회장님께서 실종되셨습니다.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지우 씨께서 구해주신 겁니다.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신이 병원비로 쓴 50만 원, 그 돈으로 살린 사람이 재벌 회장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자신을 살려준 사람을 꼭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병원 CCTV와 구급대 기록을 통해 한지우 씨를 찾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자신이 지금은 재벌 회장을 만나러 가고 있다니. 20분쯤 지나 차는 서울 중심가의 대형 종합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VIP 전용 입구였어요. 일반 응급실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입구에는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어요. 김민수가 먼저 내려 지우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렸어요. 병원 입구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여럿 서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김민수가 안내했습니다. 지우는 그를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일반 병원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편안한 소파들, 간호사들도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VIP 병동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일반 병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깨끗했습니다. 각 병실마다 보안 요원이 서 있었어요. 한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2명의 보안 요원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정장이 완벽하게 어울리는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준준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김민수가 그 남성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이 지우에게 꽂혔습니다. 차갑지만 동시에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어요. 한지우 씨시죠? 남성이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강도연입니다. 도연그룹 부회장이자 안에 계신 분의 아들입니다. 강도연. 지우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경제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회장이 된 경영 천재. 냉철하고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사람.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 2세가 그것도 부회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지우는 당황했어요. 아,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지우 씨가 아니었다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겁니다. 강도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안도감과 감사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들어가시죠.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도연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긴장한 채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큰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침대에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 지우가 거리에서 발견한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병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이 지우를 보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나를 살려준 학생인가? 목소리는 약했지만 온화했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소. 강인호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어요. 회장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틀 전 얼음처럼 차가웠던 그 손이 이제는 생기를 되찾았어요. 지우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요. 강도연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감사, 안도, 그리고 지우를 향한 묘한 호기심. 그는 이 평범해 보이는 여대생이 자신의 아버지를 구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한지우 씨, 강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강도연은 지우를 병실 밖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VIP 병동은 조용했고 복도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반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간호사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복도 끝에는 보안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방에는 편안한 가죽 소파와 유리 테이블, 그리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벽면에는 책장이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냉장고와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의 라운지 같았죠. 강도연이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소파는 부드러웠고 앉자마자 몸이 푹 가라앉았습니다. 강도연은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잠시 지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지우 씨가 아니었다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겁니다. 강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냉정하고 차갑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지금만큼은 진심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그날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어서. 다행히 회복 중이십니다. 저체온증과 탈수가 심각했지만 한지우 씨가 빨리 발견해 주신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통과 불안이 어려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는 안도감.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한지우 씨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상태로 거리에 계셨는지에 대해서요. 지우는 긴장한 채로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고 턱선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일 전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퇴근하신 후 실종되셨습니다. 운전기사도
경호원도 없이 혼자 사라지셨어요. 강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3일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회사 직원 전체가 총동원되어 아버지를 찾아 헤맸죠. CCTV를 추적하고 목격자를 찾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언론은 이미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5위 도연그룹 회장 실종. 만약 이 사실이 공개되면 회사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경쟁사들은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강도연은 최대한 조용히 아버지를 찾아야 했어요. 밤낮 없이 수소문하고 가능한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한지우 씨가 아버지를 발견하셨을 때 아버지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심지어 시계도 없었어요. 강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의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만약 지우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회장은 신원 미상의 노숙자로 처리되어 무연고 시설로 보내졌을지도 몰랐어요. 강도연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흑백 화면에는 회사 지하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3일 전, 시간은 밤 9시 47분이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실종되던 날 밤 회사 주차장 CCTV입니다. 영상에는 강인호 회장이 주차장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장이 지나간 후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어요. 그 사람은 회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있고 이 이후로 아버지의 동선이 완전히 끊깁니다. 강도연이 화면을 끄고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담겨 있었어요. 한지우 씨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그날 밤 다른 누군가를 보셨는지 궁금해서입니다. 아버지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나요? 지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새벽 지하철역 근처 쓰러져 있던 회장님 옆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 119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리고 어둠 속에서 느껴진 시선. 잠깐만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우는 눈을 감고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차가운 바닥, 그리고 저 멀리 그늘에 서 있던 인물.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발견했을 때 조금 떨어진 곳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가로등 그늘에서요. 2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강도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너무 어두웠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요. 선글라스? 새벽에. 이건 명백히 얼굴을 숨기려는 의도였습니다. 지우는 계속 기억을 더듬었어요. 키는 보통이었고 170cm 중반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 재킷에 검은 바지, 그리고 손에 뭔가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뭘 했나요? 저를 보더니 곧바로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빠르게 걸어갔죠. 뛰지는 않았지만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강도연은 즉시 옆에 대기하고 있던 김민수 차장을 불렀습니다. 김민수가 재빨리 들어왔어요. 지금 당장 그날 밤
그 지역 CCTV 전부 다시 확인하세요. 선글라스 낀 사람, 검은 옷 입은 사람, 170cm 중반 남성. 모든 가능성을 추적하세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전화를 걸며 나갔습니다. 강도연은 다시 지우를 바라봤어요. 한지우 씨, 혹시 그 사람의 다른 특징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걸음걸이, 옷차림, 가지고 있던 물건,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그날을 더 깊이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 인물, 가로등, 그늘,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것. 손에 뭔가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방 같은 거요. 크지 않은 크로스백 같았어요. 검은색이었어요. 강도연은 노트를 꺼내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중요했어요. 작은 단서 하나가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지우 씨, 혹시 그 후로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까? 누가 따라온다든지, 이상한 전화가 온다든지.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강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한지우 씨는 현재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범인이 한지우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입막음을 위해 해칠 수도 있었어요. 김민수가 다시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그는 강도연에게 다가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개의 CCTV 영상이 분할 화면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각 화면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회장님, 그날 밤 해당 지역 CCTV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총 17개 카메라를 분석했고 의심 인물을 추적했습니다. 김민수가 화면을 확대하자 지하철역 근처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20분.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인물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지우가 본 그 사람과 체격이나 옷차림이 일치했습니다.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지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인물은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고 주변을 계속 경계하는 듯 고개를 돌리며 움직였습니다. 명백히 누군가를 피하는 행동이었어요.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손은 주머니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속 추적하세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강도연의 지시에 김민수는 다른 CCTV 영상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물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나갈 때마다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 200m를 걸어간 후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어요. 차량 번호판이 화면에 잠깐 보였지만 일부가 테이프로 가려져 있어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번호판이 의도적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범행입니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김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도연은 턱을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어요. 범인은 CCTV를 의식하고 있었고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선글라스, 모자, 마스크, 가려진 번호판. 모든 것이 준비된 범행이었어요. 차량 모델은 확인되나요? 제네시스 G80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2022년식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서울에만 수천 대가 있어서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강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서는 있지만 결정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야 했어요. 아버지를 해치려 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차량 동선을 계속 추적하세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지역 반경 5km 내에 있던 모든 G80 차량 목록을 확보하세요. 회사 임직원 소유 차량부터 확인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수가 태블릿을 들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강도현과 지우만 남았어요. 강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교차했어요. 턱선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회장님이 무슨 잘못을 하신 건가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현은 천천히 돌아서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의 충돌이죠. 돈, 권력, 욕심. 재벌가에는 늘 이런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씁쓸했습니다. 강도현은 오랫동안 이 세계에서 살아왔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배신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믿지 못하고 친척이 친척을 배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돈 앞에서 가족의 의미는 쉽게 퇴색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원진, 대주주들, 친척들. 그들 중 누군가는 아버지가 사라지기를 바랐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사라지면 경영권에 공백이 생기고 그 틈을 노릴 수 있으니까요. 강도현의 말에 지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족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지우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가족조차 적이 될 수 있었어요. 특히 의심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우의 질문에 강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동생, 제 이모가 있습니다. 김세란, 도연유통 대표이사입니다. 김세란, 강인호 회장의 여동생이자 도연그룹 계열사 중 하나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오빠인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어요. 회장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선호한다면 김세란은 공격적인 확장과 빠른 성장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영 철학은 정반대였어요. 이모는 아버지가 회사를 너무 안전하게만 운영한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더 큰 투자를, 더 빠른 성장을 원했죠. 특히 해외 사업 확장에 적극적이었어요. 강도현은 석 달 전 있었던 이사회를 떠올렸습니다. 김세란은 3천억 원 규모의 동남아시아 유통사업 투자 안건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시장 조사가 불충분하고 리스크가 크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날 이사회는 험악하게 끝났고 김세란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모는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고 회사 행사에서도 아버지를 피했어요. 강도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상했던 이모였어요. 명절 때마다 선물을 사주고 생일을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돈이 그녀를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증거 없이 가족을 범인으로 몰 수는 없습니다. 강도현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내적 갈등이 묻어났습니다. 이모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때 강도현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김민수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어요. 말씀하세요. 강도연이 창가로 걸어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전화를 받는 강도연의 어깨가 점점 긴장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무언가를 듣고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증거는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상세 보고서를 올리세요. 30분 안에요. 강도연이 전화를 끊고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눈빛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세란 이모의 개인 비서가 그날 밤 아버지 실종 시각에 회사 근처에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주차장 출입 기록과 CCTV에 찍혔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어요. 비서가 그 시각에 그곳에 있었다는 건 김세란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서가 다른 용무로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강도연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애썼지만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해치다니.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했던 이모가 이제는 아버지를 제거하려 한다니.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지우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한지우 씨, 이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범인이 한지우 씨가 목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그저 사람을 살린 것뿐인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한지우 씨 주변에 전문 경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강도연의 지시로 지우는 곧바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수가 안내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레지던스였어요. 30층 건물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지우는 긴장한 채로 서 있었어요. 층수 표시가 점점 높아지고 10층, 15층, 20층, 25층을 지나 마침내 30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고급 디퓨저 향이었습니다. 넓은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은은한 간접 조명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어요. 현관 한쪽에는 키 큰 전신 거울이 있었고 반대편에는 고급 원목으로 제작된 신발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지우는 낡은 운동화와 구겨진 옷차림에 주춤했어요. 이런 곳에 자신이 있어도 되는 걸까? 자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 같았습니다. 김민수가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그를 따라가며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거실은 자신의 원룸보다 10배는 넓어 보였습니다. 천장은 4미터는 되어 보였고 통유리창으로는 서울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한강이 어둠 속에서 잔잔하게 흐르고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들의 불빛이 흐르는 강물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롯데타워도 멀리 보였고 63빌딩의 금빛 조명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고급 가죽 소파가 기역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크림색 가죽은 윤기가 났고 쿠션은 푹신해 보였습니다. 그 앞에는 70인치는 되어 보이는 대형 TV가 벽에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사운드바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옆쪽으로는 6인용 대리석 식탁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크리스털 펜던트 조명이 달려 있었고 의자는 벨벳 소재로 되어 있었어요. 식탁 한쪽 구석에는 꽃병에 담긴 신선한 백합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은 개방형이었고 최신식 가전제품이 빼곡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오븐, 인덕션, 커피 머신까지 모든 것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었고 반짝반짝 빛났어요. 싱크대는 인조 대리석이었고 수도꼭지는 금색이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에는 그릇과 조리도구가 가득 차 있었어요. 냄비, 프라이팬, 믹서기, 전기밥솥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24시간 경호가 이루어질 것이고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민수가 공손하게 말하며 냉장고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신선한 과일, 야채, 고기, 생선, 유제품이 가득 차 있었어요. 딸기, 포도, 사과, 배, 키위, 오렌지가 과일 칸에 정리되어 있었고 야채 칸에는 상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브로콜리, 당근이 있었습니다. 고기 칸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준비되어 있었고 생선 칸에는 연어와 광어가 있었어요. 생수와 음료수도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주스, 탄산수, 이온 음료까지. 식탁 서랍을 열자 고급 수저와 그릇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수저, 젓가락, 나이프, 포크, 스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접시와 그릇도 세트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와인잔과 샴페인잔, 맥주잔까지 있었습니다. 냅킨과 테이블 매트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전 그냥 원룸도 괜찮았어요. 지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부회장님의 지시입니다. 한지우 씨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요. 김민수가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킹사이즈 침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나 볼 법한 크기였고 하얀 이불과 베개는 새 것이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고급 면 소재였고 만져보니 부드러웠어요. 침대 옆에는 협탁이 2개 있었고 그 위에는 디자인 스탠드와 디지털 시계, 티슈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협탁 서랍에는 충전기와 귀마개, 아이 마스크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창가에는 편안한 안락 의자와 작은 원형 테이블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책 몇 권과 독서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들은 베스트셀러 소설이었고 모두 새 책이었어요. 커튼은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전동 커튼이었고 리모컨이 침대 옆 협탁에 있었습니다. 벽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공기청정기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드레스룸 문을 열자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드레스룸은 지우의 원룸방 크기만 했어요. 한쪽 벽 전체가 옷걸이와 선반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반대편에는 신발장과 액세서리 서랍이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아일랜드 형태의 서랍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거울이 놓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자신의 낡은 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청바지 2벌, 후드티 3장, 블라우스 1벌. 모두 빨래되고 다림질까지 되어 있었어요. 옷감에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옷이 이렇게 깨끗해 보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옆에는 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깔끔한 블라우스가 5벌, 바지 3벌, 원피스 2벌, 고급 코트 1벌, 가디건 2벌, 니트 3벌.
모두 지우의 사이즈였어요. 가격표를 확인하니 블라우스 한 벌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지우가 2달 알바를 해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바지는 60만 원, 원피스는 150만 원, 코트는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디건도 50만 원, 니트도 70만 원씩 했어요. 신발장에는 새 운동화, 구두, 샌들, 부츠, 슬리퍼까지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30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였고 구두는 50만 원이 넘어 보였어요. 부츠는 80만 원, 샌들도 40만 원이었습니다. 모두 지우의 신발 사이즈인 240였어요. 심지어 실내용 슬리퍼도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액세서리 서랍을 열어보니 시계,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모두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시계는 스위스 브랜드였고 목걸이와 귀걸이는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욕실은 더욱 호화로웠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넓은 공간은 지우의 원룸 전체만 했어요. 욕조와 샤워 부스가 분리되어 있었고 욕조는 자쿠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세면대는 2개나 있었고 거울은 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조명도 밝았고 환풍기도 조용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난방이 들어와 따뜻했어요. 세면대 위에는 세면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고급 호텔에서 쓰는 프랑스 브랜드였습니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 클렌저, 폼 클렌징, 스크럽, 팩, 헤어 트리트먼트까지. 수건은 부드러운 면 소재였고 목욕 가운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욕조 옆에는 입욕제와 바디오일, 향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비데도 설치되어 있었고 휴지와 물티슈도 고급 제품이었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기초 화장품이 가득했어요.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아이크림, 선크림,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 필링젤, 마스크팩까지. 모두 백화점 브랜드였고 한 세트에 50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색조 화장품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파운데이션, 쿠션, 립스틱,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도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거실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도움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매일 3끼 배달될 예정이고 원하시는 메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모두 가능합니다. 청소는 이틀에 한 번, 세탁은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시면 당일 처리됩니다. 그 외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우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너무 과분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하루 식비 3,000원으로 버티던 자신이 지금은 이런 곳에 있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김민수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혼자 넓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고요함이 밀려왔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지우는 묘하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혼자 있다는 게 오히려 불편했어요. 원룸에서는 좁아서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너무 넓어서 허전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친구 수진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지우야, 너 어디야? 학교 이틀째 안 나왔다며? 교수님도 물어보시던데. 무슨 일 있어? 연락해. 진짜 걱정돼. 지우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이 일을 비밀로 하라고 당부했거든요. 범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괜찮아.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쉬는 거야. 걱정하지 마.
곧 연락할게.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옆에는 남성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지우 씨. 저는 경찰청 강력팀 박지혜 형사입니다. 여성이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옆에 남성도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이태수 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긴장하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자 박지혜 형사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강인호 회장 실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한지우 씨가 유일한 목격자시더군요. 지우는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근처에서 쓰러진 남성을 발견한 것, 119를 부른 것, 병원으로 이송된 것, 치료비를 낸 것까지 박지혜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날 밤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나요? 얼굴은 못 봤어요. 너무 어두웠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새벽인데도요. 박지혜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태수 형사도 메모를 시작했어요. 키는 얼마나 되었나요? 보통이었어요. 170cm 중반 정도? 체격도 보통이었고요. 옷차림은요? 검은 옷이었어요. 검은 재킷에 검은 바지, 그리고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크로스백 같았어요. 그 사람이 뭘 했나요? 저를 보더니 곧바로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빠르게 걸어갔어요. 형사들은 30분 넘게 질문했습니다. 인물의 걸음걸이, 목소리, 특이한 점, 사라진 방향까지 지우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하지만 어두웠던 탓에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 후로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누가 따라온다든지 이상한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한지우 씨는 중요한 증인이니까요. 형사들이 명함을 두고 나갔습니다. 지우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그날 저녁 강도연이 레지던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턱선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지우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도연그룹 회장 구한 여대생, 과연 선이었나? 기사 제목을 본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지우가 처음부터 강인호 회장이라는 걸 알고 접근했다는 내용, 거액의 보상을 노렸다는 추측, 심지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연은 화면을 넘겼어요. 또 다른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난한 여대생의 계산된 선행? 재벌과의 인연 노렸나? 50만 원으로 수십억 챙기려는 치밀한 계획?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두 지우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돈 노리고 한 것 뻔하네. 요즘 젊은 애들 무섭다. 재벌한테 빌붙으려고 수작 부린 거지.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그냥 사람을 살린 것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이게 다 이모의 짓입니다. 강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세라는 한지우 씨의 존재가 불편한 겁니다. 유일한 목격자니까요. 그래서 한지우 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강도연은 화면을 끄고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기사들을 쓴 기자들 모두 이모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받고 쓴 기사예요.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자신은 대기업과 싸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SNS에는 지우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니던 학교, 원룸 주소, 알바하던 편의점까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어요. 지우를 아는 학생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애 우리 학교 다니는데 평소에도 돈 밝히더라. 맨날 알바 얘기만 하고 돈 없다고 징징대더니 결국 재벌 노렸네. 불쌍한 척하면서 주변 사람들 이용하는 애였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지우의 핸드폰에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밝히는 년. 재벌한테 빌붙는 거지. 너 같은 애가 대학 다니냐? 지우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구 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야, 지금 학교에 무슨 소문 도는지 알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던데. 지우는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우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의 눈은 부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지우 씨,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냥 사람을 살린 것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강도연은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한지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건 한지우 씨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집안의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모는 한지우 씨를 공격함으로써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겁니다. 한지우 씨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라면 증언도 믿을 수 없다는 논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고 진실을 밝힐 증거도 모으고 있어요. 강도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곧 이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지우 씨의 명예도 회복시켜 드릴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척했다면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그랬다면 한 사람이 죽었을 거라는 걸. 지우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살린 건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강도연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고 그날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우는 김민수가 보낸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학교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강도연이 VIP 병동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지우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강도연이 지우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강인호 회장이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보다 안색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오셨군요, 한지우 씨.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온화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모두 우리 가문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신 게 중요해요. 강도연이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제 그날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가끔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쯤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운전기사를 먼저 퇴근시킨 후였어요. 회장은 그날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주차장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가린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경비원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강도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항하려 했지만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2명이었어요. 그들은 제 입을 막고 차로 끌고 갔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죠.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듯 했어요. 차 안에서 그들은 제 지갑, 핸드폰, 시계, 모든 걸 빼앗았어요. 그리고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폐건물 같았어요. 추웠고 어두웠죠.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틀 아니 3일인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물과 빵만 줬고 계속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상상이 갔어요. 그들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협박도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그곳에 가둬뒀죠. 마치 사라지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리에?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도망쳤죠. 하지만 어디인지 몰랐어요. 낯선 공업지대였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때의 절망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없이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추웠고 배고팠고 지쳤습니다. 결국 쓰러졌죠. 그리고 한지우 씨가 절 발견해 주셨습니다.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얼굴을 보셨나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명은 봤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었을 때요. 누구였습니까? 최진우. 세란의 비서. 순간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아버지의 입으로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래. 확실해. 20년 넘게 봐온 얼굴이니까. 강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어요. 최진우가 단독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배우가 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란 내 동생 세란이 날 죽이려 한 거야.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동생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감금되어 있을 때 들었어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요. 이사님 지시대로 했다. 회장이 사라지면 경영권이 바뀐다. 그런 말들을요.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이사님이라면 김세란 이모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란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그녀의 측근뿐이에요. 강도연은 즉시 핸드폰을 깨내 김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팀 소집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연락해서 김세란과 최진우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준비하세요. 아버지의 증언을 녹음하겠습니다. 강도연은 태블릿을 꺼내 회장의 증언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기억나는 모든 것을 자세히 말했어요. 납치된 시각, 장소, 감금된 곳의 특징, 범인들의 대화 내용까지 1시간 넘게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회장은 중간중간 쉬었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어요. 이것이 자신을 해치려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증언이 끝나고 강도연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박지혜 형사가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2명의 동료 형사를 데리고 왔고 회의실을 급히 준비했습니다. 회장의 증언을 다시 한번 들었고 공식 조서를 작성했어요. 회장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또박또박 진술했습니다. 납치 과정, 감금 장소의 특징, 범인들의 얼굴, 들었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김세란과 최진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지혜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폐건물의 위치, 주변 환경, 건물 내부 구조, 창문의 개수까지 회장은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조서 작성도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이 정도면 체포영장 청구에 충분합니다. 피해자 직접 증언이고 범인 특정도 명확하니까요.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박지혜 형사가 조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은 지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고통과 배신감이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6시 김세란의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도연유통 본사 20층에 있는 넓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샤넬 양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린 채였어요.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고 빌딩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곧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줄 몰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해외 사업 확장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김세란 씨, 강인호 회장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지혜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세란은 서류를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증거라도 있어? 이게 무슨 짓이야? 강인호 회장의 직접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진우 씨가 이미 자백했습니다. 김세란 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어요. 박지혜 형사의 말에 김세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최진우가 자백했다니, 20년 넘게 함께 일한 신복이 자신을 배신했다니,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옆에 있던 이태수 형사가 다가와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잠깐만, 나한테 변호사 부를 권리가 있어. 당장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 물론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수갑이 차가운 금속 소리와 함께 채워졌습니다. 김세란의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가 교차했어요.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사무실 밖까지 들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오빠는 회사를 망치고 있었다고. 보수적이고 소극적이고 난 회사를 살리려고 한 거야. 더 크게 만들려고 한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은 복도에 나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어요. 비서들은 입을 막고 있었고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곧 이 장면은 건물 밖에 대기하고 있던 언론에 포착되었고 실시간 뉴스 속보로 전국에 퍼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이사님, 정말 회장님을 납치하셨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할 말씀 있으십니까? 김세라는 고개를 숙이고 경찰차에 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어요. 동시에 최진우도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경찰이 현관벨을 눌렀을 때 그는 이미 체념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거실 바닥에는 캐리어가 놓여 있었고 옷가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자 그는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갑을 받아들였고 차에 탔어요. 경찰차 안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충성한 결과가 이것이라니. 그는 김세란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저녁 7시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긴급 속보를 띄웠어요. 도연그룹 김세란 이사, 친오빠 납치 혐의로 긴급 체포, 재벌가 권력 다툼, 살인 미수로 번져, 경영권 노린 동생, 형을 3일간 감금, 최측근 비서 사주의 범행 치밀한 계획. 앵커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화면에는 김세란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반복 재생되었어요. 전문가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처벌 수위를, 경영 전문가는 회사에 미칠 영향을, 심리학자는 가족 간 배신의 심리를 설명했어요. 김세란이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오빠를 제거하려 했다는 내용, 최진우가 실행범이었다는 사실, 강인호 회장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과정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이야기도 다시 조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웅으로서요. 가난한 여대생, 전 재산 50만 원으로 재벌 회장 살려. 순수한 선행이 재벌가 음모 밝혀내. 의심받던 여대생, 진짜 영웅이었다. 50만 원의 기적, 한 사람의 용기가 진실 밝혀. 며칠 전까지 지우를 비난하던 기사들은 모두 조용히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지우를 칭찬하고 응원하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지우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자신들이 먼저 지우를 의심했던 사실은 쏙 빼고 마치 처음부터 지우를 믿었던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누구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우의 핸드폰에는 연락이 폭주했습니다. 사과하는 문자, 응원하는 메시지, 인터뷰 요청, 광고 제안, 방송 출연 섭외까지 하루에 수백 통의 연락이 왔어요.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고 출판사에서는 책 출간 제안을 했습니다. 화장품 회사는 모델 제안을,
대학교는 장학금을 제시했어요. 학교 커뮤니티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우 언니 진짜 대단하다. 존경스러워. 우리가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지. 요즘 보기 드문 사람. 김세란 그 나쁜 년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지우 언니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며칠 전 지우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었어요. 같은 아이디들이 태도를 180도 바꿔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댓글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분위기에 휩쓸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수진에게서도 긴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야, 뉴스 다 봤어. 진짜 너였구나. 왜 말 안 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나도 의심했어.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을 때 너한테 직접 물어봤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나도 말 못해서 미안해. 며칠 후 검찰은 김세란과 최진우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납치, 감금, 살인 미수였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강인호 회장의 증언, CCTV 영상, 최진우의 자백, 지우의 목격담, 통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까지 김세란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국민들도 이 사건을 주목했어요. 법정에는 방청객이 가득했고 방청권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몰려들었어요. 김세란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한 일입니다. 오빠는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녀의 주장은 무력했어요. 최진우는 모든 것을 자백했고 김세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세란은 징역 15년, 최진우는 징역 10년. 법정은 술렁였고 김세란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강도연은 지우를 레지던스로 찾아왔습니다. 한지우 씨, 모든 게 끝났습니다.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한지우는 대학교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신입생들이 여기저기서 설레는 표정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지우는 이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은 지우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도연그룹의 장학금 덕분에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생활비 지원도 받아 편의점 알바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원룸도 더 넓고 따뜻한 곳으로 이사했어요. 여전히 작았지만 지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 있었어요. 지우는 그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이중성, 언론의 무책임함, 그리고 동시에 진실의 힘도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우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우야.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돌아서며 미소 지었어요. 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내가 살게. 또, 지난주에도 내가 샀잖아. 괜찮아.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수진은 지우의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그 사건 이후 더 돈독해졌어요. 수진은 자신이 지우를 의심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우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친구는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업 얘기, 교수님 얘기, 앞으로의 계획까지.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이었어요. 지우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도연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강도연은 가끔 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어요.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지우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네, 오후 수업은 없어요. 그럼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꼭 뵙고 싶어 하세요. 지우는 도연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김민수 차장이 로비에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지우 씨,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김민수가 지우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비서실이 나타났고 비서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강인호 회장은 책상에서 일어나 지우를 맞이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힘차 보였습니다. 옆에는 강도연이 서 있었어요. 지우 씨,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은 그 옆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나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장학금은 충분한가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충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지우 씨, 사실 오늘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지우는 궁금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연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졸업하시면 저희 회사에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정식 직원으로요.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저는 아직 실력도 부족하고 실력은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죠. 지우 씨는 그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강도연이 말을 보탰어요. 저희 회사 사회공헌팀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지우 씨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지우 씨에게 잘 맞을 것 같아서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기업 취업은 모든 대학생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찾고 싶어요. 회장과 강도연은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잖아요. 그들을 돕고 싶어요. 회장은 잠시 지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꿈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졸업 후에 우리 재단에서 일하시는 건 어떨까요? 도연재단은 사회복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일하시면 지우 씨의 꿈도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지우는 그 제안을 듣고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꿈을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지우가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한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지우 씨가 졸업할 때까지 쓰세요. 그리고 남으면 꿈을 이루는 데 쓰시고요. 회장의 말에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돈이면 엄마의 병원비도 내고 동생 학원비도 될 수 있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실을 나온 지우는 강도현과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강도현은 조용히 걸으며 말했어요. 한지우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대기업 취업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꿈을 지키는 사람, 흔하지 않아요. 강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지우 씨를 존경해요. 그리고 감사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셔서요. 제가 뭘 가르쳐 드렸나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요. 강도현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지우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지우는 강도현을 바라봤습니다. 강도현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지우 씨를 좋아합니다. 처음 만난 그날부터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복잡했고 지우 씨가 힘들어하고 계셨으니까요.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어요. 저는 답을 바로 듣고 싶지 않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부담 갖지 마세요. 지우 씨의 대답이 무엇이든 저는 친구로 남고 싶어요. 강도현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서울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가에 앉아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던 그날 밤, 전 재산을 치료비로 낸 그 순간, 의심받고 비난받았던 시간들, 가리고 진실이 밝혀진 날,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지우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회장님이 주신 선물. 이 돈이면 엄마 병원비를 낼 수 있었어요. 동생 학원비도 되고 생활비도 여유 있게 쓸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즉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이번 달 병원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낼게. 지우야, 넌 학생인데 어떡해. 괜찮아. 장학금도 받고 지원도 받아서 걱정 마. 그리고 동생 학원비도 내가 보낼게.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빛공해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50만 원 전 재산이었지만 그것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냈고 악인을 처벌했어요. 강도현의 고백도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아직 답을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살펴보고 결정하면 되니까요. 핸드폰을 열어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나의 꿈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 돕기, 엄마 병원비 내고 동생 대학 보내기, 따뜻한 사람으로 살기. 간단하지만 확실한 꿈이었어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추운 새벽, 쓰러진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던 지우의 선택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우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인생우리였습니다.